님들, 중국이 삼성 기술 훔치고 무려 13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 반도체 굴기를 이뤄내겠다던 그 야심찬 계획, 다들 기억하고 있어? 당시 뉴스만 봐도 온통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였던 시절이었지. 근데 말이야, 월가 애들은 이미 이때부터 이 거대한 움직임 이면에 숨겨진 파국의 전조를 몰래 포착하고 있었다는 거, 우리 같은 개미들만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야. 닉이 오늘 그 보이지 않는 균열과 거대한 자본의 신기루가 어떻게 중국 반도체를 처참하게 무너뜨렸는지 그 진짜 이유를 싹 다 파헤쳐 줄게. 딱 1분만 집중해봐. 2000년대 중반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숨죽이며 중국을 지켜봤어.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라는 살벌한 목표를 내걸고 반도체 자급률 70%를 달성하겠다 선언했지. 그리고 이 거대한 약속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빅펀드, 즉 국가 집성 전로 산업 투자기 금이라는 이름으로 상상조차 하기 힘든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어. 1기 25조 원, 2기 37조 원, 3기까지 합치면 무려 13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반도체 산업에 흘러 들어갔어. 이 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었어. 마치 거대한 군대의 사령탑처럼 국가가 직접 산업의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자본을 어디에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하는 사령탑 역할을 했지. 많은 투자자들은 물론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까지도 중국이 돈과 인력을 쏟아부으면 곧 삼성전자나 TSMC 같은 글로벌 선두 주자들을 따라잡는 건 시간 문제라고 믿었어. 모니터 앞에서 뉴스를 클릭할 때마다 중국 반도체, 한국 맹추격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지. 그때 시장에선 온통 중국발 반도체 쇼크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만이 가득했어. 정말 말 그대로 세상이 뒤집힐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이 감돌았지. 마치 거대한 용광로에 엄청난 양의 금속을 쏟아붓는 것과 같았어. 누구나 저렇게 많은 재료를 넣으면 뭔가 어마어마한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모두가 그 뜨거운 용광로의 불꽃만 봤을 뿐 그 안에 어떤 불순물이 섞여 있고 어떤 균열이 생기고 있는지는 아무도 보려 하지 않았어. 하지만 월가의 거물들은 이미 이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징후들을 포착하고 있었어. 그들이 주목한 건 바로 자본의 신기루였지. 겉으로는 화려하게 빛나지만 실상은 허상에 불과한 것들 말이야. 이렇게 무지막지한 규모의 국가 주도 자본 투입은 시장의 일반적인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수준이었어.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과도한 국가 주도의 자본 투입은 시장에 스스로 정화하는 기능을 저해하고 결국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초래하는 자본의 역설을 낳아. 쉽게 말해 부모님이 용돈을 너무 많이 주니까 아이들이 공부는 안 하고 용돈 받으려고 편법만 쓰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야. 실제로 거대 자본이 쏟아지자 중국 내부에서는 실질적인 기술력 확보보다는 정부 보조금을 가로채기 위한 보조금 사냥 현상이 만연했어. 기업들은 기술 개발에 힘쓰기보다 어떻게 하면 정부의 돈을 더 많이 받아낼 수 있을까 그 술수만 부렸던 거야. 이건 시장 경쟁을 통한 혁신이 아니라 정치적 관계를 통한 자금 확보가 기업의 생존 전략이 되는 왜곡된 생태계를 만들어냈지.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월가의 주요 투자 기관들은 이미 이때부터 중국식 자본 운용 방식이 반도체처럼 고도의 정밀 산업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거다라고 경고해왔어. 그들은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건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의 질과 운용의 정밀도라고 입을 모아 말했어. 돈을 아무리 많이 부어도 그 돈이 제대로 된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그들은 예견하고 있었던 거야. 자본의 균열이 서서히 드러나던 그 순간 또 다른 파국의 전조가 대한민국 산업계를 덮쳐왔어. 중국은 돈으로 하드웨어인 장비를 사는 것만큼이나 소프트웨어이자 핵심인 사람, 즉 고급 인력을 흡수하는 데 필사적이었어. 특히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베테랑 엔지니어들은 중국의 집중적인 타깃이 되었지. 그들의 영입 전략은 파격적이라는 말로도 부족했어. 기존 연봉의 3배에서 5배는 기본이고 심지어 자녀의 국제학교 학비 지원, 전용 차량과 기사 제공, 고급 주거지 보장 등 생활 전반을 책임지는 패키지 제안을 서슴지 않았어. 이건 단순히 돈을 많이 주는 걸 넘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중국으로 옮기라는 무시무시한 조건이었지. 그들은 이걸 기술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지름길이라고 불렀어.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술 침탈의 서막이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였지. 그리고 이런 공격적인 인재 영입은 결국 심각한 기술 유출로 이어졌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 전직 임원들이 중국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즉 CXMT로로 이직하면서 국가 핵심 기술인 10나노급 D램 공정 정보를 통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났어. 18나노 2램 공정 레시피까지 고스란히 유출되었지. 이는 단순히 수십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잃은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초격차 기술력을 단숨에 수년 이상 단축시켜버리는 결정적인 파국 전조였어. 모니터 앞에서 그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수많은 엔지니어들과 연구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 밤샘 연구로 일궈낸 피땀 어린 노력이 한순간에 통째로 넘어갔다는 사실에 허탈함과 함께 깊은 공포감마저 느꼈지. 이건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에 칼을 꽂는 행위였어. 중국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지른 가장 근본적인 착각이 뭔지 알아? 바로 반도체 산업의 본질을 완전히 오해했다는 점이야. 그들은 반도체 기술을 돈만 있으면, 설계도를 사고 장비를 들여놓으면 완성되는 단순 제조 업종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마치 최신 스마트폰을 돈 주고 사면 바로 쓸 수 있는 것처럼 말이야. 하지만 반도체는 그런 단순한 제품이 아니었어. 수십 년간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 데이터를 쌓아올린 지독한 축적의 산물이야. 삼성전자가 지난 40년간 겪었던 수많은 실패 레시피, 공정 노하우는 돈으로 단기간에 살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었거든. 공장 하나 짓는다고 최신 장비 들여놓는다고, 그리고 몇몇 엔지니어들을 빼온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반도체를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반도체 공정은 수천 명의 숙련된 엔지니어가 전 1000단계가 넘는 과정을 톱니바퀴처럼 오차 없이 수행해야 하는 고도의 시스템 산업이야. 아주 작은 온도 변화, 아주 미세한 불순물 하나에도 수율이 곤두박질치는 살아있는 생명체와도 같은 산업이지. 최고급 스테이크 레시피를 훔쳐왔다고 해서 누구나 미슐랭 셰프가 될 수 없는 것과 똑같아. 고기의 질감을 감별하고 불의 세기를 조절하며 재료의 미묘한 변화까지 읽어내는 셰프의 손맛, 즉 오랜 세월 쌓아올린 공정 숙련도는 절대 돈으로 살 수 없었어. 중국은 레시피는 훔쳐왔을지 몰라도 그 핵심 손맛은 가져오지 못한 거야. 결국 이 손맛의 부재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지. 겉으로는 거대한 공장과 최신 장비가 들어선 듯 보였지만 그 속은 텅 비어가는 듯한 전조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아직은 작지만 언젠가 터져나올 거대한 문제의 씨앗이 바로 이때 심어지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런 구조적인 모순, 돈만 쫓는 탐욕, 그리고 기술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는 결국 내부에서부터 골마 터지기 시작했어. 아직은 전면적인 파국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시장에는 이미 불길한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지. 월가의 정보통들은 중국 반도체 산업이 속부터 썩어가고 있다는 위험 신호들을 감지하고 있었어.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소리처럼 말이야. 당시 중국 반도체의 샛별로 떠올랐던 우한홍신 반도체 같은 회사들이 사실은 수십조 원의 투자를 호언장담하고 정부 보조금만 가로챈 유령 기업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최신 공장을 짓겠다던 부지에는 핵심 장비는커녕 폐허처럼 버려진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는 이야기가 퍼졌지. 한때 삼성전자를 인수하겠다는 오만한 발언으로 주목받았던 칭화유니그룹 같은 거대 기업조차 무분별한 부채 기반의 인수합병 끝에 파산 직전에 위기에 처했다는 심상치 않은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 이건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었어. 거대한 자본의 신기루가 걷히고 그 밑에 숨겨진 탐욕과 부패의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파국의 전조였지. 이 모든 징후들이 모여 결국 중국 반도체 굴기라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질지 그 아픈 결말을 예고하고 있었던 거야. 이때 이미 월가와 글로벌 자본 세력은 이 거대한 움직임 이면에 숨겨진 균열을 명확히 포착하고 있었어. 그들은 중국의 돈과 인력이 반도체 기술의 임계점을 절대 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자본의 한계에 부딪혀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이 모든 전조는 결국 현실이 되었어.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던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마침내 미국의 칼날이 중국 반도체 굴기라는 허상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지.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선포하며
그 첫 번째 표적으로 중국의 통신 장비 기업 화웨이를 지목했어. 단순히 관세 몇 프로를 올리는 수준이 아니었어. 화웨이를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 블랙리스트, 즉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려버린 거야. 이건 화웨이가 미국 기술과 부품을 사용하려면 미국 정부의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였지. 마치 군사작전처럼 정교하게 조여 들어오는 미국의 압박은 중국 반도체 산업에 목줄을 죄는 것과 다름없었어. 당시 월가 애들은 이미 이 움직임의 거대한 파급력을 정확히 읽고 있었어. 그들이 주목한 건 화웨이 하나가 아니었거든. 그 이면에 숨겨진 미국의 진짜 의도는 중국 첨단 기술 굴기 자체를 꺾어버리겠다는 것이었어. 특히 반도체 산업은 그 핵심 중의 핵심이었지. 미국은 단순한 기술 유출 방지를 넘어 중국이 독자적인 첨단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겠다는 무시무시한 전략을 펼쳤어. 이는 마치 중국이 쌓아 올리던 모래성을 바닥부터 뒤흔드는 강력한 지진과 같았지. 한때 중국 반도체 굴기를 우려하던 목소리들이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지만 월가의 거물들은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 지진이 가져올 파국의 규모를 예측하고 있었던 거야. 이후 미국의 압박은 점진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강화되었어. 초기에는 화웨이처럼 특정 기업을 타겟으로 했지만 점차 중국의 주요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SMIC 같은 곳까지 그 칼날이 못 쳤어. 핵심은 바로 장비였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극자외선 노광 장비, 즉 EUV 장비는 네덜란드의 ASML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었지. 미국은 ASML에 압력을 넣어 중국으로의 EUV 장비 수출을 사실상 막아버렸어. 이건 단순히 좋은 장비를 못 파는 수준이 아니었어. 마치 심장이식 수술을 하는데 필수적인 인공심장을 구하지 못하게 막아버린 것과 같았지. 최첨단 미세 공정 반도체를 만들려면 EUV 장비가 필수적인데 이 장비가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기술 설계도가 있어도 그림의 떡에 불과했거든. 여기에 더해 미국은 반도체 설계의 핵심인 EDA 소프트웨어 분야까지 통제하기 시작했어. 케이던스, 시놉시스, 멘토 그래픽스 같은 미국 기업들이 개발한 EDA 툴 없이는 사실상 현대적인 반도체 설계 자체가 불가능해. 이건 마치 미슐랭 셰프가 최고급 식자재를 모두 갖춰놓고도 정작 칼이나 불을 쓸 수 없게 된 상황과 똑같았어. 중국은 인력과 자본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그 자본과 인력이 움직일 수 있는 핵심 도구를 빼앗겨버린 거지. 월가의 투자 보고서들은 이때부터 중국 반도체 산업의 자립 불가능성을 수치와 데이터로 냉정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어. 이들은 중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이 당장 멈추지는 않겠지만 최첨단 기술로 나아가는 길은 영원히 막힐 것이라고 예견했지. 돈만으로는 살 수 없는 시간과 축적의 영역, 그리고 핵심 기술 공급망의 견고함이 중국의 야심을 꺾는 결정적인 무기가 된 거야. 가장 치명적이었던 건 바로 기술 임계점의 문제였어. 앞서 니기 셰프의 손맛 비유를 들었잖아? 중국은 레시피를 훔쳐왔을지 몰라도 그 레시피를 현실로 구현하는 손맛, 즉 숙련된 엔지니어들의 노하우와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축적된 공정 최적화 기술은 단숨에 얻을 수 없었어. 심지어 베테랑 엔지니어들을 빼와도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와 소프트웨어 공급망이 끊기자 그들의 능력은 제대로 발휘될 수 없었지. 삼성전자나 TSMC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공정 최적화 노하우는 단지 매뉴얼 몇 장으로 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 수율을 1% 올리기 위해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밤낮 없이 매달리고 수많은 실패 데이터를 분석하며 아주 미세한 변수까지 제어하는 그 보이지 않는 기술의 영역은 돈으로도 시간으로도 심지어 인력으로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었어. 결국 중국의 거대한 투자는 점점 더 비효율의 늪으로 빠져들었어. 무분별한 보조금 사냥과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상황에서 미국의 제재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지. 최신 공장을 짓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수많은 회사들은 장비를 구할 수 없게 되자 공사를 중단하거나 아예 사업을 포기하기 시작했어. 수십조 원의 국가 자금이 투입된 프로젝트들이 폐허로 변해가는 모습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지. 우한홍신 반도체 같은 유령 기업들이 수면 위로 떠올라 그 실체가 만천에 드러났고 칭화유니그룹 같은 거대 기업은 자금난에 허덕이며 결국 파산보호 신청까지 했어. 거대한 자본의 신기루가 걷히면서 그 아래에 감춰져 있던 탐욕과 부패 그리고 기술에 대한 무지가 만들어낸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거야.
이 모든 상황을 월가의 정보통들은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어. 그들은 중국 반도체 산업이 자본의 한계, 기술의 임계점,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와 혁신이라는 근본적인 가치를 외면했을 때 어떤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지 냉철하게 지켜봤지. 한때 삼성전자를 따라잡는 건 시간 문제라고 호언장담했던 중국의 야심은 이제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어. 그들은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고 믿었지만 반도체 산업은 돈 이상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냉혹한 현실을 중국에게 처참하게 가르쳐 준 거야. 이 거대한 파국은 이제 더 이상 전조가 아니었어. 거대한 중국 반도체 굴기라는 배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침몰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세상 모든 이들이 체감하게 된 순간이었지. 그들은 필사적이었어. 미국이 던진 거대한 덫에 걸린 줄도 모르고 자체 기술 개발이라는 환상에 더 매달리기 시작했지. 마치 거대한 블랙홀처럼 국가 예산이 끝없이 빨려 들어가며 새로운 반도체 회사들을 설립하고 기존 기업들에게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부었어. 하지만 이미 핵심 장비와 소프트웨어의 공급망이 끊긴 상황에서 이 모든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었어. 수십 년간 쌓아올린 기술 격차를 돈으로 단숨에 메우겠다는 중국의 야망은 오히려 더 큰 비효율과 혼란을 야기하며 거대한 함정에 빠져들고 있었지. 당시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는 자력갱생의 깃발 아래 필사적으로 버티려는 움직임이 강했지만 월가의 정보통들은 이미 중국 반도체 산업의 내부가 골마 터지고 있다는 징후들을 포착하고 있었어. 공장 가동률은 떨어지고 수율은 바닥을 헤매고 심지어 어렵게 만들어낸 칩조차 품질 문제로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지경이었거든. 미국은 중국이 잠시 혼란에 빠진 틈을 타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기 위한 다음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어. 2020년 트럼프 행정부는 한층 더 강력한 제재를 발표했어. 바로 해외 직접 생산품 규정, 즉 FDPR이라고 불리는 이 규정은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렸지. 이건 단순히 미국 기업이 중국의 기술을 못 파는 걸 넘어선 거야. 전 세계 어느 기업이든 미국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만든 반도체를 중국의 특정 기업에 수출하려면 이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였어. 상상해봐. 한국의 삼성전자나 대만의 TSMC가 미국의 반도체 설계 툴이나 제조 장비로 만든 반도체를 화웨이나 SMIC 같은 중국 기업에 팔려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야. 이건 마치 미슐랭 셰프가 특정 재료를 사용해서 만든 음식을 특정 손님에게 팔 수 없도록 만드는 규제나 마찬가지였어.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거의 모든 과정에 미국 기술이 스며들어 있었기에 이 규정은 중국 반도체 산업의 목줄을 완전히,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조여버린 셈이었어. 이 조치로 인해 중국의 수많은 첨단 기술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어. 화웨이는 물론이고 중국의 인공지능 굴기를 이끌던 딥러닝 반도체 개발사들, 슈퍼컴퓨터 제조사들까지 줄줄이 최신 칩을 구할 수 없게 되었지. 한때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중국의 안면 인식 기술이나 감시 시스템도 핵심 반도체 공급이 막히자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했어. 닉은 당시 월가 리포트들을 보며 마치 거대한 다리 한가운데를 끊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평가했어. 다리 저편에 아무리 좋은 차와 사람이 많아도 다리가 없으면 건너올 수 없잖아? 미국은 중국의 기술 도약이라는 다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린 거야. 이로 인해 중국의 수많은 첨단 기술 프로젝트들은 핵심 부품 수급난에 허덕이며 좌초되기 시작했고 야심차게 계획했던 미래 기술 로드맵은 뿌리부터 흔들렸어. 그리고 제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 바이든 행정부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대중국 반도체 압박 정책은 오히려 더 정교하고 넓게 확산되었어. 2022년 10월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지. 이 조치는 단순히 누구에게 무엇을 팔지 말라는 수준을 넘어섰어. 어떤 기술을 어떻게 생산하고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제약을 가한 거야. 고성능 인공지능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그리고 이 장비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까지 미국 기술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것이라면 중국으로의 수출이 엄격하게 금지되었어. 심지어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중국 반도체 기업에서 일하는 것까지 제한했어. 이건 마치 마스터 셰프를 주방에서 쫓아내고 최고급 도구들을 모두 치워버리는 행위와 같았지. 중국이 스스로 최고급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박탈해버린 거야.
중국의 엔지니어들은 최고급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다룰 기회조차 얻기 힘들게 된 거지. 이 조치로 인해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지형도는 완전히 뒤바뀌었어. 대만과 한국의 파운드리 기업들은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과의 거래에서 점점 더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해야 했고, 일본과 네덜란드 같은 장비 강국들 역시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경제적 재화를 넘어 국가 안보와 기술 패권을 결정짓는 전략 무기가 되어버린 거야. 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은 재편되기 시작했어.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칩스법 같은 막대한 보조금을 뿌렸고, 대만과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미국 내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지. 유럽과 일본 역시 자체 반도체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했어. 한때 중국 시장에 목매던 기업들도 이제는 미국과 동맹국이라는 새로운 생존 지도를 그릴 수밖에 없게 된 거야. 월가의 수많은 분석가들은 이를 디커플링의 가속화라고 불렀어. 경제는 서로 얽혀 돌아가던 거대한 실타래 같았는데 이제 두 개의 거대한 덩어리로 잘려나가는 것을 의미했어. 중국 내부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 수십 년간 외국 기술에 의존해온 중국 반도체 산업은 하루아침에 고립무원에 빠져버렸어.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쏟아부었지만 핵심 장비와 기술 없이는 사상누각,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마찬가지였어. 지방 정부들은 중앙 정부의 압력과 정치적 성과를 위해 무리하게 반도체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이는 결국 거대한 부패와 자원 낭비로 이어졌어. 수많은 좀비 기업들이 보조금만 빨아먹고 실질적인 성과 없이 사라졌지. 리그니 때 중국 반도체 산업의 내부 보고서들을 분석하면서 마치 끓는 물속에서 발버둥 치는 물고기 같다고 비유했어.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은 죽음으로 향하는 절박한 몸부림이었다는 거지. 그들의 기술적 한계는 점점 더 분명해졌고 글로벌 기술 혁신의 흐름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버렸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더욱 명확해졌어.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능력을 향후 10년 혹은 그 이상 지연시키고, 나아가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와 인공지능 발전 속도를 늦추는 것, 그리고 글로벌 첨단 기술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이었어. 이는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었어. 21세기 기술 패권을 둘러싼 신냉전의 서막이었지. 한때 돈이면 다 된다고 믿었던 중국의 야심은 이제 거대한 기술 장벽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쌓아 올리려 했던 반도체 굴기의 꿈은 씁쓸한 현실 앞에서 서서히 침몰하고 있었어. 이 침몰은 단지 중국만의 비극이 아니었어. 전 세계 모든 이들이 이제 새로운 기술 질서, 즉 두 개의 세계로 나뉘는 거대한 변화를 마주하게 된 순간이었지. 뜨거웠던 광풍이 지나간 자리엔 냉혹한 침묵만이 감돌았어. 한때 밤낮 없이 돌아가던 첨단 연구소의 불빛은 희미해졌고, 야심찬 슬로건이 붙었던 거대한 공장들은 텅 빈 채 스산한 바람소리만 울려 퍼졌지. 수십 년간 고도 성장의 상징이었던 중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은 그렇게 차갑게 식어갔어. 무리한 투자와 정치적 압박으로 세워진 수많은 기업들은 이제 좀비 기업이라는 비판을 넘어 그저 껍데기만 남은 유령으로 전락했어. 수많은 이들의 꿈과 재산은 이 거대한 붕괴의 잔해 아래 파묻혔어. 정부의 보조금과 애국 소비라는 구애에 이끌려 반도체 주식에 투자했던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며 관련 기업에 입사했던 젊은 엔지니어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회사를 일으키려 했던 기업가들의 눈빛에는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지. 한때 성공의 약속으로 빛나던 그들의 눈빛은 이제 어두운 동굴 속 헤매는 빛처럼 아슬아슬하게 흔들렸어. 자산 가치는 폭락했고 실업률은 치솟았으며 무엇보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는 차가운 현실 앞에서 제로 변해버렸어. 니키 당시 이 상황을 지켜보며 가장 크게 느낀 건 시장은 결코 공짜 점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진리였어. 아무리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한다 해도 근본적인 기술 격차와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을 무시한 채 오직 자력갱생만을 외치는 시도는 결국 거대한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사건은 단순한 한 국가의 산업 붕괴를 넘어 전 세계 경제 시스템에 묵직한 경고를 던졌어. 기술 패권이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경제는 더 이상 순수한 효율성만을 좇을 수 없게 된 거야. 정치와 안보 논리가 경제를 압도하기 시작했고,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대대적인 재편을 불러왔지. 과거에는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곳에서 부품을 생산하고 조립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제는 동맹국이거나 안전한 곳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칙이 생겨난 거야. 이 변화는 우리 삶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어.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생산 기지를 다변화하기 시작했어. 이른바 프렌드 쇼어링이나 니어 쇼어링이라는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하며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서방 세계는 자국 또는 동맹국 내 반도체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했지. 한국과 대만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내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글로벌 기술 지도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그려지고 있었어. 한때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은 이제 서방의 첨단 기술 공급망에서 서서히 배제되며 스스로의 기술적 고립을 마주하게 된 거야. 그렇다면 이 거대한 재편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우리의 자산은 과연 안전할까? 니케온이 모든 과정을 통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는 교훈을 얻었어. 복잡한 경제 지표와 기업들의 실적 뒤에는 언제나 거대한 지정학적 흐름과 국가 간의 보이지 않는 권력 싸움이 숨어 있다는 것을, 한때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약속했던 시장이 정치적 결정 한 방에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한 거야. 미래의 투자 환경은 과거와 확연히 달라질 거야. 기업의 기술력, 시장 점유율은 물론 그 기업이 어떤 국가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동맹 관계 속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지까지 면밀히 분석해야 하는 시대가 온 거야. 단순한 경제적 논리를 넘어서 거대한 지정학적 파고를 읽어내고 그 속에서 기회와 위협을 구분해내는 통찰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어. 우리가 가진 자산이 안전하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 위해선 과거의 실패를 통해 배우고 냉정한 시장의 원리를 결코 잊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거대한 붕괴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